네, 소개받은 한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노원구에서도 이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네, 기후 지난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다음 달이죠. 오늘이 8월의 마지막이죠. 네. 네, 다음 달 9월 24일 날 최소 2만 명, 최대 5만 명까지 한번 모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기후 위기에 걱정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기후 정의를 외치려는 분들 모두 모여서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일단 강의를 더 들어가기 전에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강의는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시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뭔지 몰라도 어쨌든 지구 뜨거워지고 뭐 세상이 이상해진다 이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뭐 온실가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느끼시죠? 기후 위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이게 뭔가 생경한 단어라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어떤 단어이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근데 기후 위기라는 얘기를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드세요? 슬픔? 네, 슬플 수도 있죠. 미안함.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무섭다. 그죠? 두려움. 네. 두려움, 무서움, 미안함, 슬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쾌활하고 즐겁고 막 신나는 느낌 드시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를 잘 챙겨주셔야 돼요. 네. 너무나 커가지고 혹시 감정이 오버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기후위기라는 거는 두려움, 무서움이라고 표현하는 감정 자체가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이 단어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뭔가 이렇게 들어보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건 모든 게 세상에 모든 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모든 걸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득문득 생각나면 가슴 저 아래쪽에서 뭔가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구체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다 떠나더라도 들려오는 소식들 내가 느끼는 것 이런 걸 보더라도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무서움, 두려움 이런 건 많은 것 같습니다. 슬프다는 감정 말씀하신 분 얘기는 되게 뭐랄까요 드물게 들었는데 사실 그런 감정이 또 슬픔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하고 좋아하고 즐겁게 살았던 어떤 삶이랄까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봤던 어떤 가을, 여름 이런 것들 자체가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마 다시는 못 보게 될 상황이 될 수 모르는 이런 느낌이 들면 슬픔의 감정도 들릴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근데 비슷한 감정을 어떤 분은 죄책감을 느낀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배고파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끄러움, 죄책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근데 그 배달 음식은 하나의 상징이고 수많은 공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 심지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로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저는 이리 와서 그 노원에서 이루어진 이 주민 조직의 큰 운동의 성과들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무기력감을 조금 적지 않을까 큰 일들 해내셨으니까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인은 그대로 있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은 안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기후위기라는 건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어젯밤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내가 페트병에서 비닐을 떼고 있는데 그걸 아무리 떼도 이놈의 기후위기라는 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느낌들. 무슨 일을 해도 뭔가 이 거대한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절망으로 재난으로 빠져들 것 같은 이런 무기력함들,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 슬픔, 죄책감, 무력감, 하여튼 이런 부정적 감정이라는 게 기후위기 앞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애써 난 내가 쪽팔려서 그런 얘기 못해, 내가 두렵다는 얘기, 무섭다는 얘기 못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죠? 네, 적어도 이것은 너무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감정 갖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 감정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친구들이라는 게 뭐셨습니까? 동료 친구라는 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 공포라면, 두려움이라면 이런 것도 사실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원체 사회 전체 집합적인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마도 기후 위기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혹은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이런 감정들, 내가 느끼는 어떤 이 두려움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꼭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또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분노의 감정이 너무 큽니다. 화가 너무 큽니다. 며칠 전에 국제 뉴스에도 보셨죠. 파키스탄이 6월부터 3개월째 비가 오고 있는데 3,300만 명이, 숫자가 가늠도 안 되는데요, 3,30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답니다. 1,000명 이상이 죽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린 것도 이례가 없는 일인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빙하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급격하게 녹으면서 그 물물이 쏟아져 온 것도 그 홍수에, 지구 홍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요,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경험했죠. 엄청난 폭우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 5,000명 이상이 지금 피해를 당했고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또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도 우리한테 더 많이 가슴 아픈 일도 알고 있죠. 세 분이 반지하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후변화에, 그 폭우라는 것도 기후변화의 한 양상이라는 것들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 기후변화에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같은 시기에 SK, GS 등등등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정제해서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번에 고유가로 인해서 4조 원이 넘는 영업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4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사람들이 행지했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계속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팔아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계속 내뿜으면서 주머니를 채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리라고 얘기하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저 주머니 가득 횡재를 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횡재는 누군가에게, 반지하에 거주하는 3명의 그분들에게, 혹은 파키스탄의 3,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혹은 아프리카,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2,200만 명이 기아 사태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한 칼날인 겁니다. 누군가는 죽음으로, 기아로, 홍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석유기업 그리고 전 세계 석유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대비돼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 못하고
그들 향해 멱살 하나 못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무기력함을 느끼거든요. 이런 감정들을 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불나서 예민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두려움, 슬픔, 무기력함, 죄책감, 분노 이 모두가 정당하고 이 감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아내고 그 힘으로 지금의 이 체제를 바꿀 것인가라는 얘기로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좀 시작했네요. 장면 화면 하나 봐주십시오. 어떤 장면처럼 보이시나요? 영화의 한 장면.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은 아닙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한 1, 2분 안에 다가오고 있는 저 거대한 모래폭풍 안으로 빨려 들어갔을 겁니다. 해는 사라졌을 거고요. 숨쉬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이 그 모래폭풍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진, 동영상 같은 걸 찍으면서 유튜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 적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벌어졌는데 상상할 수 없고 너무 커다란 일이어서 그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도 이게 진짜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더 당혹스럽고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는 이게 사하라나 고비 같은 거대한 사막에 있는 나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대우림의 나라, 아마존의 나라라고 하는 브라질에서 벌어진 일이고 브라질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뭔가 상식에 반하죠. 야, 열대우림, 아마존이네 무슨 모래폭풍이라니.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한 장면입니다. 기후위기를 지구온난화라 얘기하기도 하고 지구가열화라고 얘기도 하죠.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땅으로부터 모든 것이 수분들이 증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 나무, 숲 모두 게 증발하죠. 그러면 건조해집니다. 건조하면 산불이 나기도 하고요. 사막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아마존에도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라내서 벌어진 일들과 같이 뒤섞이겠지만요. 물론 그렇게 올라간 수증기들은 어디선가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것이 파키스탄에 이번 벌어진 홍수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사진과 이 모래폭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외쳤던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하나의 은유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기후재난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비현실적으로 계속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 내일이 아니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우리는 파키스탄이 아니고 우리는 신림동 단지하가 아니면 괜찮은 문제쯤으로 계속 미뤄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곧 우리 중에 누군가한테 다가올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런 동료를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울진 삼척에 있었던 산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기후운동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불났다라고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지구 밖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99.999 우주정거장에 있는 잠깐 머무는 사람들을 뺀다면 모두 지구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시스템이
지구 기후 시스템이 뭔가 바뀌어서 기후 재난이 온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상관없다라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서 불난 거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꺼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대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실 수 있겠죠. 필요한 일들이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본능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을 발견한 나는 각성하는 겁니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불 보고서 불이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불 위급 상황이야 라는 것들을 깨닫고 불이야라고 소치면서 내가 진짜 위급하게 행동할 준비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 주위 사람한테 불 났다는 걸 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험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대피하든 같이 불을 끄든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논리적이면서도 본능적인 일들이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영국 2019년 5월 1일 날 영국 의회에서부터 시작된 기후기 비상사태 선포라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에 불이 났으니까요. 실제로 우리 모두가 큰 화를 당하기 직전이고 벌써 누군가는 화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도 2020년 9월에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이라는 걸 국회가 했습니다. 그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으로 쓰여져 있는 국회 비상상황 선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서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굴까요? 이 문장의 주어. 대한민국 국회는이죠. 환경운동가가, 기후활동가가 혹은 기후과학자가 주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 헌법기구, 민의의 대변자라 여러 가지로 방식 불리지만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들이 불이야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난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 강의 전에 2020년 9월에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아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에 불이 난 걸 누군가 발견했어요. 불이야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이 났다는 사실보다 불이야라고 소리쳤는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공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회가 선언한 거잖아요. 언론이 보도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그대로 일이 진행됐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 이제 우리 같이 인식했다고 하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누구 탓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이렇게 큰일이라고 하는데 네 탓, 내 탓 따질 일이냐? 그러면 안 된다. 힘을 못 쳐서 모아서 우리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 문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다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을 다 모아야 한다는 것과 실제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 사이가 부정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 붙은 집에 휘발유를 끼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 끌려면 그 사람을 말려야 되잖아요. 일단요.
불을 다 꺼놨는데 잔불 위에다가 휘발유를 끼얹으면 불을 못 끄잖아요. 누가 휘발유를 뿌리고 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다 같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휘발유를 뿌려가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희생을 당하냐고요? 휘발유를 구경도 못한 사람들, 새빵 살던 사람들, 반지하 살던 사람들이 그 불에 다 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의식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처음 생겼던 30년 전에도 이야기됐던 겁니다.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공동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책임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런 차별화된 책임의 문제를 원칙을 세우자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과 중국 계속 싸우고 있죠.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누가 뭐 문제가 큰지 이런 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중국 탓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실제로 단년도로 보면 한 해만 보면 최근 한 해만 보면 중국이 정말 많이 배출합니다. 거의 30% 이상 배출합니다. 중국은 한 지금 절반쯤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야, 니들이 오랫동안 옛날부터 다 배출해놓고 우리 지금 배출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저는 적어도 이거에 관해서는 중국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에서는 한 해에 얼마큼 배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얼마큼 배출했냐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랑 종종 혼동하기도 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미세먼지 많이 겪었잖아요. 한 번 배출하면 어쨌든 일주일 정도 되면 가라앉습니다. 대표적인 이산탄소, 온실가스인 이산탄소 한 번 배출하면 평균 100년을 대기 중에 살아있습니다. 최장 500년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누군가 배출했던 이산탄소가 계속 열을 품고 있으면서 지금 끊임없이 더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100년 전에 누가 배출했을까요? 중국인가요? 미국인가요? 그런 걸 따져보자는 겁니다. 누적 책임량이라고, 누적 배출량, 역사적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1771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한 양을 다 누적해서 합산했더니 미국이 25%를 차지합니다.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들 22%요. 그 외에 캐나다, 러시아 등등 하면 60% 이상이 산업을 일찍이 이렇게 해서 부유했던 제국주의 역할들을 했던 이런 나라들이 6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보십시오. 정말 많이 배출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책임을 따지자면 미국이 그 선진 유럽 북미에 있는 대국들이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피해 보나요? 앞서서는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 얘기를 했죠. 소위 개발도상국, 비유적으로 표현한 지구적 남반구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 과거에 식민지 경험을 했던 나라들 등등등의 나라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부자 나라들이 배출하고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는 본질적으로 부정의와 불평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고 화석연료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알아두면 좋은 얘기지만은 이 까먹지 말할 얘기는 기후위기는 부정에 관한 얘기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한 국가 내 사회적으로 부정에 관한 얘기다. 누군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래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덕분에 물에 빠져 죽고 폭염으로 죽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기후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멀리까지 밀고 가보겠습니다. 미국 얘기 드렸죠. 근데 미국만 생각해도 미국은 엄청나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구가 많은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같은 엄청난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가난한 사람도 있죠. 아시죠? 미국은 엄청난 불평등의 사회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러니 미국을 한 덩어리로 쳐가지고 미국이 얼마, 중국이 얼마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잘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인구가 엄청 많지만은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엄청난 억만장자들이 많이 있죠. 그 수가 한국의 인구 절반 이상쯤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저기 시골 지역에 있는 아직도 어쩌면 전기불 하나 못 켜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할 겁니다. 중국도 엄청난 부정의한 불평등한 사회이기도 하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 국가별로 비교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보다, 중국이 미국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별로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한번 가져봅니다. 전 세계 인구를 80억이라고 합시다. 77억인가 있긴 됩니다. 네, 80억이라고 하죠. 1등부터 이 80억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겁니다. 1등부터 80억 등까지. 1등 어떤 기준으로 세우느냐? 잘생긴 순 이런 게 아니고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순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1등이겠죠. 쭉 그 다음 돈 버는 사람 쭉 소득이 높은 사람들 쭉 세워서 끝에 갑니다. 아마 끝에 가서는 거의 1년 소득 자체가 거의 제로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 있겠죠. 근데 앞에부터 10% 8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해에 벌어들인 소득을 전체 소득에 전 지구적으로 벌어진 소득 중에 그들이 가져가는 소득을 나눠봤더니 52%가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이랍니다. 하위 50%가 가져가는 소득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불평등인데요. 근데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익히 알고 계셨을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가 칵테일잔 비슷하게 닮았다고 해서 칵테일잔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 칵테일잔 곡선이 옆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그래프가 여러분한테 새로운 얘기일 겁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상위 10%가 온실가스 배출도 거의 절반을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위 10%가 거의 벌어들이지 못하는 인구의 절반, 40억 명이 배출한 양이 겨우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의 불평등이 거의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의 불평등, 탄소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프를 겹치면 거의 그대로 겹칠 것입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데에서 만들어진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1990년부터 2019년, 즉 유엔 기후 변화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부터 19년까지 어떻게 됐냐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에서는 내가 보이진 않는데 일단 전제하는 것은 한 번도 온실가스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것도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계속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양 중에 누가 얼마나 증가에 기여했냐고 보는 겁니다. 하위 50%들 이 배출량 증가의 16%의 책임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 1%들 아까 8억 명이라고 했죠. 10%는 상위 1%가 얼마일까요? 8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조금 더 남북한 합친 정도죠. 그 사람들이 배출량 증가 책임의 22%의 책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부자들은 엄청나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배출 증가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얘기는 여기죠. 부유한 국가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소위 선진국들이 배출량을 봤는데 그 중에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줄었답니다. 이거는 새로운 얘기예요. 모든 게 온실가스가 증가했는데 선진국의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들이 온실가스가 줄었어? 이건 왜 그러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는 환경의식이 높아진 탓도 있습니다. 텀블러 뜯어내고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바꾸고 자전거 타고 하는 일들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아마도 강력한 힘은 그 선진국이 양극화돼서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덜 쓴 겁니다. 덜 썼으니 오시가스가 덜 나왔던 거죠. 환영할 만한 일이 또 아닌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근무집을 이야기하면서 좀 모순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여기일 겁니다. 하위 50%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16% 증가율에 16%를 기여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저소득층들이 온실가스 배출한다고 하면 이거 나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잘한 일이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 이 하위 50% 사람이 16%의 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기불을 하나도 못 켰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기불을 켜본 일과 관련된 겁니다. 학교를 못 갔던 사람들이 학교를 한번 가게 된 것이고, 병원을 못 갔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서 자기 병을 치료했던 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세계 인구 절반 혹은 그 이상은 정말 우리가 살고 보다 더 낮은 삶의 조건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에 늘어난 겁니다. 다만 고민은 이것이죠. 그것을 꼭 지금의 화석연료 기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늘어났어야 됐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는 바꿀 수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 권리가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가을부터 우주 관광이라는 이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우주 관광에 대한 얘기. 엄청난 부자들이 로켓을 타고 우주 간대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보면서 별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우주에 올라와서 지구를 내려보겠다는 이 특권적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500억 달러, 한 사람당 500억 달러씩의 돈을 내고 우주로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 우주 여행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땅바닥에서 로켓을 타고 11분 동안 로켓 팀으로 올라가서 지구와 우주가 만나는 경계점까지 올라간답니다. 11분 동안요. 그리고 잠깐의 무중력 상태를 정하고 공도 이렇게 던지며 위로 올라갔다 멈췄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같은 겁니다. 잠깐의 무중력 상태에서 그 일반 우주선과 다르게 이 관광용이기 때문에 비교적 창이 크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자유낙하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낙하산 타고 탁 떨어지는 거죠. 아마 30분이 안 걸릴 일일 거예요. 500억 달러. 뭐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500억 달러 내라고 하죠. 뭐 저는 관심 없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저의 관심은 그렇게 올라가는 11분 동안에 올라가는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을 것인가에 대한 게 관심입니다. 11분 동안 배출한 양이 75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1년간 배출하는 양의 평균 배출량이 14.7톤입니다. 네, 11분간 75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비교해도 많죠. 더 극적인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1년간 1톤을 배출을 못한답니다. 겨우 집에 전기불 하나 켜고 있는 거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기대 수명이라 합니다. 평생 얼만큼 살까? 했을 때 75년을 다 못 사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계산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그 특권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11분 동안 지구를 박차고 올라간 그 과정에서 배출한 게 75톤인데 누군가는 평생을 배출해도 배출을 못할 양을 그들은 11분 동안 배출한다는 겁니다. 현실감이 안 이렇게 아까 제 모래 폭풍을 경험해서 비현실적이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 얘기하고는 저도 이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일이 있지 무슨 얘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한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결론냅니다. 극단적인 부는 극단적인 오염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엄청난 부의 불평등은 엄청난 오염을 낳고 지금이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에 불을 내고 있고 우리 모두를 생존에 위협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얘기도 해야죠. 한국도 소득 양극화 심합니다. 1980년도 상위 10% 사람들이 가져간 소득의 비중이 33% 정도라면 2020년에는 그것이 46%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하위 50% 인구의 절반이 가져갔던 양이 23% 정도였다면 2020년에는 16%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괜히 소득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를 자산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증권, 채권 이런 것까지 포함한 소위 자산에 관한 불평등 얘기하면 더 극적입니다. 상위 10% 사람들이 거의 60, 7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끊임없이 소득을 벌어내겠죠. 월세로, 주식 배당으로 저렇게 소득이 증가된 이유와 연결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에 불평이 되어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평균이 14.7톤이라면 상위 1%의 배출량이 180톤입니다. 평균보다 10배가 넘죠. 하위 50% 6.6톤에 불과합니다. 한국도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인 것처럼 극단적인 탄소 불평등의 사회이고 엄청나게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은 부자들이 배출한 반면에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본다는 전 지구적으로 관찰되는 그 경향이 한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들어오면서 사실 노원구는 이전에 좀 자주 왔습니다. 여기 전인가요? 전전인지 모르겠으나 구청장 했던 김성환 씨가 태양광 많이 올렸고 얘기했 쪽에서 태양광 많이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같이 좀 하기도 했고 태양광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에 대해 얘기하면 그러면 결론은 태양광 늘리자는 거네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는 달리 얘기합니다. 태양광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책은 평등입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것으로 풍요롭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런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책의 분량이 적진 않습니다만 내용도 너무 흥미롭고 번역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사회가 평등해질수록 사람들은 높은 소득과 화려한 지위제를 추구할 압력을 덜 느낀다. 사람들은 영속적인 소비주의 분리에서 해방시킨다. 이는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 더 낮은 수준의 1인당 매출량을 보일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라고 했답니다. 평등하면 물건 사서 소비하는 일들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등하면 더 많은 것을 소비하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은 소득을 추구하게 되면서 사회를 계속 끊임없이 성장시키려는 방식으로 몰아붙일 거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는 소위 지위제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지위제라고 써 있죠. 지위제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고요. 나의 지위를, 되게 높은 지위를 드러나는데 필요한 물건이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계를 차고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신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보이신다고 하기도 그렇죠. 예. 네,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의 사용 가치가 뭘까요? 이 시계를 차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보는 거죠, 그죠? 시간을 보면 뭐 5천 원짜리든 몇만 원짜리 상관없죠. 시계 샀는데 1,000만 원짜리 샀다고 합시다. 한 1억짜리도 있나요?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샀다고 합시다. 이 시계를 샀으면 그 시계를 샀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시계는 시간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 시계를 찾는 이유는 시간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야, 나 이런 놈이야. 까불지 마. 내지는 야, 쟤도 우리 편인가 보다. 우리 같은 계급인가 보다. 아, 쟤하고는 뭔가 말이 좀 통할 것 같고 정보도 주고받고 사귀고 그래서 뭐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러려나 보다. 그런 도움이 뭘까요? 야, 어디 땅, 어디 주식, 뭐 어디 개발된대.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입장권 같은 거죠. 이 명품, 소위 명품백 1,000만 원짜리 거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추구하고 이 방식의 사회적 압력들이 심리적 압력들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덴마크 같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는 자 그런 거 사고 다니면 그러나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니 뭐 이런 거 아깝다는 겁니다. 더 뭐 내가 할 거 없죠. 주거, 교통,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상당한 수준이 보장되니까 내가 더 뭐 하고 자꾸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나를 뛰어나게 하고 싶어? 그런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어디 자원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자기의 이걸 하는 거지 이런 거 차고 다닌다고 뭐 그러든지 이러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경제적 수준을 갖더라도 물건 소비량이 떨어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바꾸는 거 이전에 우리는 물질적 소비 전체를 낮춰야 됩니다. 낮추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같이 수소사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머리 꺾고 절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소비를 하도록 뿌리맞는 이 사회적 구조와 심리적 구조를 바꾸는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들 공감고만 평등해서 서로 능력 없이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깨지니까 더 많이 뭔가를 저 집에서 뭐 샀다는데 우리도 하나 이런 작동이 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평등을 만든다는 겁니다. 소득에 관한 평등.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단순하죠 급진적 결론에 이끈다.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을 줄이는 모든 정책은 긍정적 생태적 효용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복지와는 아무 무관하다. 빌 게이츠,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한 해에 얼마나 가져갈까요? 수천억 원, 수조씩 가져가는데 그 소득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건 부유세 같은 겁니다. 야, 네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만큼 사회의 부를 네 혼자 주머니에 가져가는 거야. 다 내놔.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도덕론식보가 아니라 평등에 관해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환경적, 생태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 아파서 뺏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불평등에 관한 전문가로 책이 유명하죠. 비슷한 얘기합니다. 최상위 부유층의 급격한 금연의 감소는 결국 그 자체로 세계적 수준의 배출 감축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전 지구 사람들이 얼마나 온실가스가 불평등에 배출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전 세계 사람들은 평균 6.6톤을 배출합니다. 하위 50% 사람들, 인구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은 1.6%, 상위 10% 사람은 31.2톤, 최상위 1% 사람은 110톤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최상위 1% 사람이 110톤을 대체 어떻게 배출하면 저렇게 배출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길래
앞서 하나는 봤죠. 우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죠? 11분만 하면 저 절반 정도, 절반 이상 딱 채우는 거죠. 그죠? 근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여행한 사람은 아마 20명, 100명이 안 넘을 테니까 나머지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대체 뭘 하길래? 여러분 모르겠죠, 당연히. 아세요? 아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세상의 부유층들, 네. 세상의 부유층들은 일단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그 비행기를 엄청나게 날아다녀요. 집이 한 서너 채 있죠. 서너 채 있는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제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의 준비합니다. 알아버렸습니다. 슬픕니다.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6대인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화장실이 24개인가 있고요. 어떤 방이 있대요. 이런 집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욕실 하나만 줘도 저는 혼자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하여튼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큰 비행기, 요트, 주택, 큰 자동차, 많은 자동차, 과시적 소비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매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그 부자들도 시간은 하루 24시간이고 1년 365일이잖아요. 365일 내내 비행기 타고 돌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뭔가 그들의 엄청난 부를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배출한 것만으로 저렇게 많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른 식의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소위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았어요. 얼마만큼 20대 한 10억씩 생겼다고 합시다. 대박을 할까요? 그냥 20인데. 근데 대박을 내가 쓰려고 도저히 못 쓰겠잖아요. 한 1억, 2억 좀 어떻게 써보자고 해도 아니 집 한 채 사면 요즘은 그거보다 많이 쓰겠네, 그죠? 네. 그래도 한 50억 썼다고 합시다. 나머지 50억을 못 썼어요. 어떻게 할까요? 현금으로 딱 뽑아가지고 집에 금고 사가지고 쫙쫙 쌓아놓을까요? 그럼 지금 사회에서는 바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소위 투자를 하잖아요. 한국은 제1순위 투자는 부동산이죠. 네. 네. 근데 해외도 뭐 크게 다르잖아요. 부동산도 해요. 어쨌든 근데 주로 증권 이런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업 활동에 대한 투자 같은 걸 하잖아요. 그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산업들이 어딜까요?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IT 쪽도 있겠지만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하는 이런 기업, 혹은 그거 관련된 기업들, 자동차, 항공 이런 소위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그런 산업들이 아직도 중심적인 산업인 거죠. 그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 투자하면 그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그 돈으로 일단 땅을 패서 기름을 캐고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마케팅하고 하면서 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겠죠. 그 결과 돈을 벌어들이고 그 사람들 또 주머니 두둑해지면 또 그 짓을 하겠죠. 상위 10% 1%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70%가 그런 투자에 관한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돈을 벌면서 투자해서 또 돈을 벌고 투자해서 하는 방식, 그 행위 자체로부터 엄청나게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본주의예요. 뭐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본주의가 그잖아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돈 투자해가 돈을 벌면 돈인데 그게 화석연료에 기반된 지금 사회다 보니 계속 그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게 자체는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프랑스 얘기인데요. 프랑스도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그래프입니다. 전 프랑스 국민이 8.7톤을 평균적으로 배출합니다. 하위는 가난한 사람 절반은 5톤, 상위 10%는 24.7톤입니다. 아까 모양이랑 비슷하지만 좀 비슷하죠. 네. 조금 덜 극단적이지만요. 근데 새로운 거는 요 빨간 막대입니다. 빨간 막대는 뭐냐면 프랑스가 2015년에 체결했던 파리 협정에서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우리는 이만큼 줄일게라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그래서 그걸 줄이고 나면 얼만큼 이 사람들이 배출하게 되는지를 1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한 겁니다. 봤더니 1인당 배출량이
프랑스 사람들 다 1인당 5톤 정도만 배출하면 그 자기가 약속했던 거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8.7톤에서 5톤을 배출하면 3.7톤 정도를 배출을 줄이는 거죠.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한 사람당 3.7톤만 평균적으로 배출하면 배출을 줄이면 우리는 약속을 지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분해시켜 보면 아주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지금도 5톤만 배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 말하자면 누가 줄여야 돼? 상위 10%들 중위 사람들이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세계 불평등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부자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와 관련해서 나눌 얘기가 2018년에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게 프랑스에서 열렸던 거 벌어진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막 도로 막고 불태우고 막 어쨌든 엄청난 소위 한국에 볼 때는 폭동같이 했던 어떤 격렬한 저항이 있었죠. 그때 그 이유가 탄소세를 부과하면서 연료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이 탄소세라는 것은 소위 소득 역진적입니다. 부자한테는 그거 올라간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밥을 먹을 건지 기름을 넣을 건지 정도로 할 정도로 부자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온 거죠. 근데 이게 기후 변화를 위해서 막기 위해서 탄소세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와, 없는 살림에 우리 더 죽으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몰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 파리도 부자들은 다 시내에 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외곽에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집값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기름값이 높아지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정부가 함께 발표했던 정책이 뭐냐면 탄소세를 올리겠다는 것 정책과 동일하게 부유세를 낮추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유세 낮춰가지고 줄어든 세수가 탄소세를 높여서 늘어난 세수만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부정의한 기후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프랑스 정부가 탄소세 같은 그 정책을, 그래도 온실가스 정책을, 감축 정책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던 일이죠. 어떻게 기후 정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후 정책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책과 같이 가야 됩니다. 불평등을 해결해야지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기후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부자들한테 돈 넘겨주는 행위들과 같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없을 겁니다. 사회적 저항이 커져서. 앞서 말한 것처럼 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시작했는데 보십시오. 온실가스가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간 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서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국제회의를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고 그레타 툰베리가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소위 블라블라 막 쓸데없는 얘기가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힐난을 한 이유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돼가지고 기후변화 있다. 기후변화가 정말 우리 큰 화를 불러일으킬 거다. 그래서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라고 명확히 지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았던 이유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탄생했던 그 시점에 정치 사회적인 상황과 연결됩니다. 키워드를 알려주겠까요? WTO가 문제였습니다. WTO가 뭐죠? 갑자기 세계 무역기구 자유무역 최우선 무역 기업의 이윤 추구 돈 버는 행위라면 모든 걸 규제에 다 빠져 얘기하는 거죠.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쯤 시작됐을까요? 1980년부터 시작됐다고 했고 1990년 들으면 제 모습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거 정점이 좀 있습니다. 나는 WTO 그 전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이런 얘기 한국 사람들한테 이해했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쯤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근데 기후변화를 막겠다고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을 규제해야 되는 겁니다. 야, 온실가스 감축하지 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온실가스 감축하지 마라고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분위기인 거죠. 야, 기업 너도 짱이야. 무역 짱이고 돈 벌어. 다른 뭐 환경, 인권, 뭐든 노동 이런 규제는 다 뒤로 불러줄게. 그럼 우리 다 돈 많이 벌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거짓말 치던 시기잖아요. 그 시점에 유엔 환경협약이 기후변화협약이 출발했으니 힘을 쓸 수 없었던 거죠. 구체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공동의 차별화된 원칙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원칙으로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위하여 취한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 정당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외교문서들이 대체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애매하게 해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제무역, 자유무역 방해하면 유엔 뭐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거 뒤로 빠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국제무역을 방해하는 위장된 수단이라고 이름 걸어가지고 시비 걸고 하면 그냥 깨갱하고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았던 거죠. 구조적으로 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전 세계 20개의 화석연료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들어갔던 기업도 있고요. 엄청난 돈을 버는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이 1965년부터 2017년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면서 팔아댔던 그 화석연료들을 태우면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 세계 배출량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개의 기업들이에요. 엄청나게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을 지면서 책임을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챙겼던 겁니다. 두둑하게 주머니 챙기고 그 주주들도 앞서 투자했던 그 사람들도 두둑하게 돈을 챙기는 거죠. 이 전 세계 기업들의 화석연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직 캐내지 않은 화석연료 매장량들이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 매장량 우뚝 쏟아 있는 이겁니다. 매장량이라는 게 뭘까요? 아직 캐내지 않았는데 캐서 팔기만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주들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겁니다. 근데 그 화석연료를 캐서 팔아서 누군가 태우면 온실가스 배출돼서 지구 대기 중으로 들어가겠죠. 그 양을 계산해봤더니 그런 이산화탄소 양으로 계산했더니 2,500기가톤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만 나오지 느낌이 안 오잖아요.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십시오. 우리가 1.5도를 지금 지키자는 것이 지구적인 약속이잖아요. 1.5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이 화석연료 산업의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매장량의 85%를 캐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본주의가 뭐죠? 자본주의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 뭐죠? 이윤추구. 사유재산에 기반한 이윤추구. 사유재산 손대지 마. 내가 그거 가지고 돈 버는 행위를 하는 것은 손대지 마. 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걸 다 캐서 돈을 벌겠다고 해도 자본주의에서는 손대지 마. 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결과는 뭐죠? 1.5도를 넘어서 2도, 3도, 4도, 5도, 6도씩 올라가는 기후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을 지킨다는 그 원칙을 보장하면 반대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재앙에 빠져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생명, 지구 시스템 자체가 재앙으로 빠져들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 제목, 부제가 이렇습니다. 기후 대 자본주의입니다. 기후를 선택할 거냐, 자본주의를 선택할 거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후를 선택해야 되고 자본주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감명한 얘기죠. 기후 활동가들이 점점 급진화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논리가 이것 때문입니다. 기후변화가 너무너무 큰 재앙이고 우리 모두의 공멸을 향하는 건데 그것에 약에 누가 약했냐? 부유한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모든 걸 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맞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 고쳐서는 안 돼요. 고쳐서는 지금 이게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자본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활동가들은
적어도 10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스템 체인지, not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한 그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저는 자본주의 성장체제라고 부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가보장제 체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회를 우리를 끊임없이 불평등하게, 부정의하게 힘든 세상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누군가의 특권적인 부와 특권적인 권력만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기후위기의 원인인 겁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청소년 활동가도 하는 얘기입니다. 급속과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전까지 가장 부유한 이들을 뺀 모든 사람이 증대된 불확실성과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은 빨라야 할 뿐 아니라 공평해야 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 상황이 이미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불평등, 자연파괴, 그리고 기후위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특권에 매어뜯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디 부정행하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현재 체제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위기 강의하면, 기후변화 얘기하면 항상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진짜 무섭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개인적 작은 실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질문해요. 선생님들은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저보다 더 많이 하나요? 한 100개쯤을 쭉 나열을 하시더라고요. 텀블러, 에코백, 장보기, 무시기하기, 쭉. 여러분들도 그 모든 걸 하고 계시거나 그 중에 하나를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피곤한 걸 해야 돼?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실 겁니다. 한살림에서 그런 캠페인을 했죠. 하이파이브 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쭉 하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1인당 214kg을 줄인다고 합니다. 214kg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잠깐 놔두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 석탄발전소가 4기가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현실적인 일인데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라고 지금 사람들이 빠져 죽고 이런데도 누군가는 짓던 거니까. 그리고 민간 기업이 짓는 거여서 취소시키면 소송당할까봐 짓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기업이 돈을 벌면 그만큼 대기 중으로 엄청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겁니다. 자본주의냐 기후냐 같은 얘기죠. 저희 그죠? 근데 그 4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하면 2,7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죠. 느낌이 안 오죠. 아는 건가 측정한 건가. 아까의 214kg을 배출하는 것과 나눠봤습니다. 214kg씩 줄일 수 있는 성인이 1억 2천만 명이 있어야지 저 석탄발전소 4개가 배출한 양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 빌려와야 됩니다. 여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허무주의 부추기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열심히 뜯었는데 내가 진짜 그거 하려고 얼마나 정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물어보세요. 그런 느낌 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뜯어도 석탄발전소 1억 2천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무기력감을 오히려 느끼는 거죠. 저도 사실 무기력감 느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건데. 일단 인구수가 1억 2천만 명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겁니다.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자기 만족인 거죠. 내가 어젯밤에 비닐 포장들 몇 개 찢었어. 만족스러워. 지구는 좀 모르겠지만 내 만족은 마음에 들어. 잘 자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할 건 다 하고 우리의 책임을 우리 개인이 소비자가 해야 될 책임들을 다 한 걸 기반해서
진짜 중요한 책임을 질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우리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저 석탄 발전소 누가 허가했어요? 국가가,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석탄 발전소 돌려서 누가 돈을 법니까? 기업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한테 취소하라고 하고 기업한테 저거 돌리지 말라고 요구를 해야죠. 안 들어요? 국가에 있는 권력 최고인 사람을 끌어내려야죠. 우리 모두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 동료 모두를 재난으로 빠뜨린 사람이 그 행위를 지속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끌어내야죠. 5년 전, 6년 전 우리가 대통령 하나를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정도의 상황보다 더 100배, 20배, 1000배 크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끌어내야죠. 그 기업 무너뜨려야죠. 돈 버는 행위가 누군가를,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돈 버는 행위 못하도록 해야죠. 어디냐? 포스코입니다. (2019년 9월 21일) 날 대학로에서 5,000명, 서울에서만 5,000명, 전국적으로 7,500명이 모였습니다. 혹시 2019년 저 대학로에서 참석하신 분 있을까요? 어떠셨어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걱정에 왔는데 저도 듣게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해준 얘기입니다. 행진하고 보니까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다인이라는 걸 했습니다. 다인 퍼포먼스라고 했는데 뭐냐, 죽은 듯이 그 자리에 눕는 겁니다. 5,000명이 행진하다가 종각에 도달해가지고 다 누웠어요. 사이렌이 엄청나게 울리고 위기인 상황인 거죠. 그 위기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다 도로에 누웠습니다. 한 1분쯤 누웠나요? 사람들이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일어나라고 안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불안한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드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모두 일어나시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너무 기쁘게, 그러면서 막 음악 들으니까 춤추신 분들 생기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중운동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만 듣고 집에서 비닐을 뜯고 텀블러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대한 사회적 힘이라는 걸 깨닫고 이 힘으로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 싸울 수 있게 해놓으라는 것을 깨닫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 요구사항을 걸었습니다. 기후위기 인정하고 비상선언 해라. 배출제로 계획 수립하고 기후정의 방안 만들어라. 독립적인 범국가기구 만들어라. 네. 그런데 그 세 가지 모두 형식적으로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국회가 비상선언을 했던 거 말씀드렸죠. 배출제로 계획은 아니지만 탄소 중립 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이 수용됐다고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시고 뭔가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탓하려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비상선언 자체를 모르고 계셨잖아요. 사회가 안 움직인 겁니다. 어디만 움직였냐? 전기자동차 만드는 현대기업, 현대자동차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탄소중립 휘발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탄소중립은 뭔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요즘은 탄소중립 모르면 간첩이라며요. 다 탄소중립, 그죠? 근데 탄소중립이라는 단어와 휘발유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나요?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떤 걸까요? 휘발유는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를 태우면 자동차 가겠지만 그 결과 온실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탄소중립을 붙였어요. 마치 뜨거운 얼음같이 얼음 앞에 뜨거운을 붙였어요.
근데 뭐길래 탄소 중립을 붙였냐? 그렇게 휘발유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어딘가가 흡수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어딘가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흡수하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흡수하는데 돈 더 내라는 겁니다. 휘발유 가격 100원이 나면 흡수하는데 30원, 130원을 돈을 내면 너희들은 휘발유 태워가지고 자동차 타는 거에서 마음에 부담을 내려놔.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마음 착한 사람들 주머니 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탄소 중립 어떻게 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가능한 것은 숲을 키우는 겁니다. 숲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 숲을 먼저 어디 있죠? 그 숲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가끔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숲 다 바리깡으로 밀듯이 다 잘라버리고 어린 나무에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한다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방식의 무슨 숲을 늘리는 방식이 그때 벌어지는 것이 되거나 그건 되게 한정적이고 우리나라에서 흡수도 안 해요. 저기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데에서 나무 자르지 않으면 돈 줄게, 혹은 나무를 심으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무가 커지면 이산화탄소 흡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짐짓 그 나라 사람들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랫동안 숲과 관계돼서 전통적으로 그 숲을 이용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새로운 재앙이 됩니다. 그 숲에 울타리가 쳐집니다. 조상대대로 그 숲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오고 그래서 그 숲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둑놈이 됩니다. 숲에서 나무를 캐오면 흡선이라고 하는 재산의 기업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의 이런 원주민들, 주민들이 그 흡선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배출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갑자기 도둑놈을 내몰리고 저 나무가 나의 삶의 터였던 것이 어느 날 재산으로 바뀌면서 내가 도적질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부정의한 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또 연기하는 걸 배출권 거래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죠. 또 다른 시장을 만듭니다. 사실은 상당히 투기적 시장입니다. 어렵죠. 휘발유에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한국의 SK에서는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뒤에는 수많은 부정의들이 제국주의적, 신주의적 약탈과 침해라는 것이 뒤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고 마음씩 착한 야 자동차 타면 50까지 낸다며 30원 더 내서 도자라고 하는 착한 사람들만 주머니만 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탄소중립이라고 불리는 이 배출제라고 아니라 탄소중립이라고 불리는 이 해괴한 이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소위 그거는 녹색동력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그러면서도 뭔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짓 행위들과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9월 24일 행진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재난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뒤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단어는 보시면서 뭔가 어디서 들어본 소리야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싸웠던 슬로건이죠. 사실 그 싸움과 기후 정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싸움 자체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 자체가 같은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서 싸우는 것은 기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과 같은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계속 이어지겠죠. 성평등을 위해 싸우는 것,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 국제적인 연대를 위해 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후정의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와 생명 파괴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우리가 걸었습니다. 추상적입니다. 수많은 운동들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노원에서 있는 수많은 아까 수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거를 해보니까 뭐 한 A4지로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든 걸 압축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동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봤고요. 그 아래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우리 다시 만들고 같이 공유하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왜 지금이냐? 매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올해는 이집트에서 열립니다. 이집트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9월 23일 그리고 24일 날 공동의 행동, 지구적 기후 파업을 하겠다라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응해야 됩니다. 한국 정말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기후 부정의가 있지만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기후 부정의를 만들어내는 기후 악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쁜 점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녹색 성장, 탄소 중립이라는 기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만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보다 더 나은 건 분명하죠. 핵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에너지 민영화 같은 더 문제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싸워야 되죠.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있는 노원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투쟁들과 같이 연대해서 현재 불평등, 비극 이것들을 맞설 수 있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순간에 그것을 이끌어내서 다음번에 더 큰 공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마지막인데요. 노원 주민 대회 조직위에도 조직위원회 참여하셨죠? 하셨나요? 누구랑 눈을 맞추면 되나 지금? 네네. 아니 이런 거 참여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웃고만 있으실 얘기가 아니라 개인들도 추진위원으로 꼭 참여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1억 8천만 원을 모아서 최소 2만 명 이상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진위원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제 말씀에 공감이 된다면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에 뭐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생략하고 갔습니다만 기후정의라는 책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두 권은 인터넷으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정의 선언이라는 거 꼭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떻게 불평등이 기후변화와 관련되는지는 두 번째 그것도 번역을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